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기자 홍사원입니다. 금요일 홍사원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삼형제 조합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작년에 제가 두 분께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 말씀드리고 올해도 하여튼 두 분 원하시는 거 다 정말 잘 되고 즐겁고 행운만 다 있길 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새해 복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진심입니다. 받으세요. 저희도 그래서 홍쇼도 하여튼 올해 어쨌든 작년에 워낙 뭐 작년에 진짜 1년이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후딱 지나간 것 같아. 저도 그래요. 계엄이라는 걸 겪고서. 올해는 하여튼 간에 좀 저희가 네. 홍사원쇼도 그래서 저희가 슬로건도 새로 하나 좀 만들었어요. K민주주의의 나침반.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주의까지 뭐 너무 거창하긴 한데 하여튼 이쪽 유튜브 언론에 어쨌든 우리가 나침반이 되겠다. 포부가 너무 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슬로건으로 한번 저희가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나침반이라는 게 방향을 정해주는 그렇지. 거니까 예. 너무 잘 어울리고 좋습니다. 나침반에 그 남북 이 방향 잡는데 두 분도 좀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고. 자석하면 되겠네. 자석. 자석. 그렇지. 그래서 예. 뭐 저희가 오늘도 뉴스가 많습니다. 뭐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고. 근데 새해 벽두부터 너무 정치권 뉴스가 너무 많아요. 도배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길을 정확하게 이 중간에서 저희가 사실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중간에서 갈 것 모르고 좀 어디를 뭘 봐야 되는 거야. 누가 지금 참 말을 하는 거야라는 그 언론을 찾고 있는 그분들 위해서 저희가 좀 길을 밝혀주려고 합니다. 좀 시원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네. 그런 거 우리 가리지 않습니다. 잘하는 놈은 잘하는 사람은 잘하시는 분은 잘하는 사람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박수 쳐주고 못한 놈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엄하게 꾸짖고 물어뜯고 그게 저희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민주당에서 일단 강선우 의원 제명 조치했어요. 최고 징계 수위죠. 그런데 강선우가 오늘 그 한겨레 MBC에서 저 보도가 나왔던데 거짓말한 게 아마 그 최고 징계를 제명 조치 당하는 것도 저렇게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공천 회의에서 그러니까 그 녹음한 김병기 의원한테 찾아가서 읍서 살려다 주세요 하고 그 녹음한 바로 다음날 공천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가서 김경을 단수 공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명 사유로다가 크게 지금 된 거 아니냐. 일단은 본인 해당 지역구 지방의원의 공천이기 때문에 본인은 배제돼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한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해명은 거짓말이 된 거죠. 그렇죠.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나는 발언권이 제한돼 있다. 그래서 그때 나는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니까는 김경희 의장 단수 공천이 됐더라. 이게 해명이었었죠. 근데 뭐 그 해명도 어차피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났습니다만 그 해명 자체도 말이 안 되는 해명이에요. 일단 공천이 언급되면서 돈이 오고 간 거는 거의 사실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당사자들은 지금 다 부인해.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돈이 오고 가지 않았다. 내지는 돈이 공천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말 빌린 돈이거나 뭐 이런 거다 그러면 그렇게 찾아가서 의원님 살려주세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을 낳는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수사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물론이죠. 수사 과정에서도 어떤 식으로 변명할지는 사실 지금 벌써 방향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돈을 줬다는 김경시 의원은 나는 준 적 없다. 그리고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무국장은 나는 모른다. 모르는 일이다. 이거. 그렇지. 내가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난 받은 적 없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의원 후보하고 국회의원하고 직접 거래를 했는지 모르지만 난 모른다. 뭐 이런 취지고. 강선우는 그런데 어저께 페이스북에 저걸 올렸거든요. 자기 즉시 반환 지시했다. 그리고 반환하는 걸 확인을 했다. 확인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것도 그럼 거짓말인가? 그러니까 다 아구가 안 맞아요. 일단
반환 지시했다, 반환한 거 확인했다 그러면 누군가는 받았다가 돌려줬어야 되는데 지금 받았다는 사람이 없잖아. 예, 준 사람도 그리고 없고. 준 사람도 없어.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반환을 해? 뭐 주고 그러니까. 받질 않았는데 아구가 전부 안 맞아요. 뭐 준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사실인 것 같. 그 1억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반환한 거는 맞느냐, 여기서부터 지금 이게 수사로 풀어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강선우 의원의 거짓말은 뭐 이제 다 확인이 됐고요. 예. 이제 수사를 받아서 해결해야 되고 돈이라는 게 이제 1억 원에 지금 항방을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억 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떤 공천과의 대가성까지도 지금 우리가 수사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지금 해당 그 후보자로 나오는 김경 시의원 지금은 이제 무소속으로 탈당을 했습니다만은 예. 이 김경 의원이 당시에 이제 부동산 다주택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예. 이제 공천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돈이 오고 간 걸 전제로 한다면은 그 김경이라는 사람은 당시 후보자 신분에서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액션을 취했을 거고 거기에 논란. 강선우 의원이 이제 이곳저곳 찾아다녔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중에 지금 만남의 하나로 확인이 된 게 그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와의 녹취. 그걸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뭐 하나일지 복수일지는 이제 좀 더 알아봐야 김병기 의원 말고 되겠죠. 다른 사람도 그럼 그때 찾아갔어. 뭐 갔을 가능성이 전 좀 더 높다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하나가 나온 거고 예. 그러고 나서 그다음 그 녹음이 있었던 그 다음 날에 회의가 열렸는데 그 김경이라는 그 공천에서 배제돼야 될 사람이 경선도 아니고 이건 그냥 단수로 받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도 당시에 있다고는 하는데 3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2명은 이제 피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전부 4명이야 그래서. 총 4명.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예. 사실은 뭐 어느 당이나 그 수도권에 당협위원장들 힘이 세죠. 사실은 시구위원들 다 공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들도 예. 행사를 하고 있는 데다가 당시에 강선우 의원은 서울시의 공관위원을 맡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돈에 있어서는 1원 한 장도 연루가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예. 본인 지역구에서 이런 돈 얘기가 나오고 결격자가 결국 단수로 공천이 되고 또 회의록에서는 강선우 의원이 공천 주자는 식으로 좀 얘기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아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이거는 뭐 강선우 의원이 그 혐의를 벗기가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럼 저 김병기 의원이 그때 당시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서울시당 그 간사였잖아요. 그렇죠. 공관위원장은 이제 외부 교수였으니까 실질적인 간사가 사실은 뭐 결정 권한이 있었다고 이제 볼 수 있고. 대부분 다 그렇게 돌아가죠. 근데 그날 당일날 그러니까 21일 날 살려주세요. 그 강선하고 논의한 다음 날 진짜 그 공천이 결정되는 그 회의에는 김병기 의원은 불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그리고 또 김경은 거기서 또 단수 공천이 돼버렸고 네. 이거는 어떻게 그럼 해석을 그러니까 해야 그 과정이 석연치 않은 거죠. 어쨌든 강선우 의원 측이 뭐 받은 거야 강선우 의원 문제이고 예. 4월 21일 녹음된 내용만 보면 당시 김병기 의원은 매우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녹음 내용으로만 보면은 그렇죠. 그 공천이 안 돼야 안 줄 것처럼 얘기를 맞죠.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 제일 먼저 김경 후보부터 컷오프가 됐어야 자연스럽죠. 컷오프를 그리고 계속 유지시켜라고 했어요. 예, 예. 강선우한테 이거 유지시켜야 된다. 컷오프 유지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만약 컷오프가 됐다고 하면 적어도 김병기 의원이 문제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예. 근데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김경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고 그 돈이 오고 간 거를 얘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김병기 당시 간사는 그 회의에 불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불참했느냐? 예. 일단 이유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예. 뭐 다른 급한 일 내지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불참할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공관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에게 알려서 그 사람은 반드시 컷오프 시켜야 된다라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묵인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경 후보의 공천에 대해서 묵인을 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은 그 회의에 참석해서 본인이 줘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거잖아요. 예. 이렇게 보면 과연 이게 반환이 됐겠느냐. 왜냐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어. 준 사람 입장에서 어차피 자기 시의원 공천이 목적이었는데 예. 단수 공천을 받았어. 예. 그 당선도 됐어요. 그 결국에 뭐 민주당 우세 지역이니까
공천되면 당선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높았던 것인데 그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놓고 야 내 돈 돌려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추리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갖고 네. 안 맞아요. 안 맞는 부분이 앞뒤가 안 많아서 맞아요. 네. 저는 사실 김병기 의원이 사실 가장 좀 미스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녹취록만 보면은 컷오프 계속 유지시켜라. 네. 그 김경희 뭐 기자회견을 하든 뭐 난리를 치든 말든 이거 돈 받은 거 알려주면 큰일 난다. 이게 법적인 문제까지 그래서 계속 유지시켜라 이렇게 원론적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돈을 받은 거는 김병기가 아니고 강선우 쪽에 사무국장인데 강선우가 받았든 하여튼 강선우 사무국장이 받은 강선우 쪽에서 받은 그렇죠. 거죠. 이쪽하고는 단절이 돼 있는 네.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왜 불참을 하고 왜냐하면 그 회의가 공천 회의가 없다는 게 다음 날 있었는데 강선우가 이날 온 게 없었다면 혹시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회의를 불참했다는 것도 이해가 돼. 이런 일이 있는데도 알고서는 안 간 거죠. 안 간 게 그리고 공천이 거기서 단수 공천이 됐어. 김병기가 그러니까 결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단수 공천 주라고. 그러니까 관리를 아예 안 한 거죠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네. 얻은 게 없는데 네. 돈을 얻은 것도 없고 김병기가 왜 그걸 갖다가 배제를 안 시키고 공천을 하게끔 그냥 놔뒀냐 이거지. 내가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이 가장 미스테리이죠. 어.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저런 가능성.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힘을 가능성을 썼겠죠. 아니 그 가능성이지만 어떤 가능성이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김병기도 그럼 뭐 돈을 김경한테 받은 건가?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대화 내용으로 보면은 무슨 가능성이 이게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 녹음된 대화 이후에 뭔 일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렇지. 예. 예. 뭔 일? 모르죠. 아니 근데 공천이라는 게 뭐 당시에는 뭐 당 대표가 있었던 체제도 아니고 약간의 과도기 상태에서 그 민주당이 선거를 치른 거거든요. 당시 이제 공동 비대위원장 체제였고 상당히 그 대선 패배 이후에 좀 어수선할 때 그 선거를 치른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공관위원이라는 것이 어떤 다각도의 어떤 개파들 내에서 이렇게 좀 들어와서 조화롭게 좀 구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청탁자 입장에서는 이곳저곳을 다녀가지고 이제 본인들의 이제 편을 만들고 어디 의결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강선우 의원이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 당시 간사 만남 이후에도 저는 누군가를 더 만나 다녔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뭐 저 녹취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는 뭐 MBC 쪽에서 밝히지는 못하니까 우리가 김병기 의원이 직접 줬는지 아니면 김병기 의원의 보좌관이 틀어져서 보좌관이 한 건지 이건 우리가 모르지만은 저 녹음을 해서 보좌관한테까지 김병기 의원이 전달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김병기 의원은 본인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내 알리바이, 내 면책을 위해서는 뭔가 하나 확보는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 녹음 들어보시면은 김병기 간사는 전혀 걸릴 게 없는 녹음이고 오히려 수사를 한다 그러면 김병기 간사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을 다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병기 간사가 뭐 경험이 또 많으신 분이니까 이거 나중에 혹시 문제될 가능성이 1%라도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상황 속에서 저 녹음을 미리 떠놓고 또 분석을 위해서 보좌진한테 넘겨놓은 게 이제 퍼지게 된 거 아닌가 또 그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날 2022년 4월 21일 날 김병기를 찾아와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말하고 김병기가 안 된다. 원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도 살려달라 하니까 안 된다 하니까는 다른 누굴 또 그럼 찾아가서 또 갔을 거다. 그러지 않고서는 단수가 어떻게 그날- 나오겠습니까? 단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김병기는 그 다음날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안 한 거고 알리바이를 위해서 하지 않 그렇게 불참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뭐 추정의 영역이긴 한데. 물론 그러니까 추정이긴 네. 추정인데 굉장히 위험한 추정인데 근데 왜냐하면 결과가 아니 배제돼야 될 사람이 돈이 오고 갔고 강선우 예. 의원의 거짓말이 지금 나왔고 결국 단수 공천값이 나와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 여러 모순들이 좀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서 좀 잘 해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녹취가 남은 과정도 그러니까 좀 그 미스테리거든요. 그 분명히 김병기 본인은 그러니까 녹음을 안 했다고 하는데 김병기 의원이 녹음을 안 했으면 이거 누군가 도청을 해서 그 몰래 그 녹음 결과 그 방에다 숨겨놨다는 얘기인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거까지는 어렵죠. 어쨌든 생각하기가. 녹취가 남은 과정도 그러니까 강선우가 페이스북에 언급은 했어요. 이게 그날 대면 그 전날 김병기 간사한테 보고를 했는데
김병기가 들어와서 대면 보고하라 해서 다음날 김병기 간사지시로 의원실로 갔다. 김병기 의원실로. 네. 거기서 이제 대면 보고를 했고 이 보고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녹취로 남았다. 저 마지막 문장이 보고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녹취로 남았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어제 페이스북에. 네. 이게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약간 좀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나? 아니 저걸 저거는 왜 녹음을 했어? 이런 그 아마 그 감정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녹음한 건 아니라는 취지죠. 보고 과정이 예. 처음부터 끝까지 녹취로 남았다. 이거는 객관적 사실, 예. 남은 결과치인 것이고 행위자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예. 하지만 뭐 행간의 의미로 볼 때 김병기를 강선우 의미하는 의원이 녹음한 거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쓴 것 같고 저 앞부분도 저는 믿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 전날인 2022년 4월 20일 예. 사무국장 보고 받은 뒤 예. 김병기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했다. 그러니까 1억 강선우 받은 의원의 뒤에. 주장은 4월 20일 날 사무국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서 보관 중이라는 보고를 보고를 받고 바로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강선우 의원이 살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지. 사실은. 그 사람을 공천 안 주면 살려달라는 건 자기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지. 그럼 누굴 살려달라고? 김경. 김경을 살려달라고? 아니 김경을 김경을 살려줘야지 그렇게까지 나도 강선우도 산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사무국장이 1억을 받은 거를 4월 20일 날 비로소 알게 됐고 처음으로 그리고 바로 이거를 김병기 간사에게 보고를 했어. 예. 그러면 본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본인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사무국장이 어. 잘못한 거지. 예. 거기서 본인이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강선우 알았다고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1억 받은 걸. 예. 보고받고 바로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정도면 사무국장이 보고받고 왜 쓸데없이 그런 돈을 받아놨냐 왜 혼을 내고 빨리 돌려줘라고 했어야 정상이지. 그러면 그게. 사실 별 문제도 없. 그러면 문제가 적어도- 아무 문제가 그렇죠. 없는 건 아니, 아니지만 공천 잘한 거죠. 이렇게까지 문제가 네, 되지는 않죠. 공천 잘한 그렇다면 만약에 사무국장이 그 돈을 받을 때 김경 시의원과 주고받은 얘기가 있다고 하면 두 사람이 문제될지언정 강선우 의원까지 문제될 일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과는 좀 다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려주세요라는 게 중의적이잖아요. 강선우 의원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김경 시의원을 살려줘라고 하는 건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두 가지 해석 다 모두 돈을 받은 걸 전제로 해서 살려달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거든요. 네. 만약 의원님 말씀대로 보좌관선에서 어떤 일탈이 있거나 잘못이 있었으면은 그거 끊어내고 공천 배제해 버렸으면은 공천 시스템이 오히려 잘 돌아가는 이제 그 상황으로 칭찬받을 일이죠 사실은.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강선우 의원이 울먹이면서 살려달라 또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했냐라고 당황해하는 그런 회한에 가득 찬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돈 받은 걸 전제로 지금 이거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녹취의 그건 맥락상은 그렇습니다. 맥락상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김병기 의원 이런 가정은 좀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공관위의 간사였잖아요. 예. 그 어쨌든 그 공천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런 게 밝혀지고 막 그러면은 어쨌든 전체 민주당 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려해서 그냥 덮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조금 약하긴 약한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만약에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까봐 그랬다면 돈 돌려주라고 얘기를 하고 예. 김경 후보는 당연히 컷오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컷오프에 반발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돈 1억이나 줬는데 내가 컷오프 당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거는. 근데 아마 협박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 내 자폭해버리겠다. 기자회견 하겠다고. 예. 준 거 예. 다 그냥 터트리고 자폭해버리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다고 이제 협박을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글쎄요 가능성은 공관위 관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천 과정의 그 깨끗함을 그 드러내는 사례로 쓸 수 있겠죠. 이게
그게 공천이 되면서 더 문제가 커진 건데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상황에서 자꾸 이게 공전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추측성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강선 의원은 일단 입장 나왔고 제명까지 지금 해결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저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천이 이런 식의 지금 문제가 있었다까지는 컨센서스가 생기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당시에 간사로서 어떤 상황을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본인이 그러면 개입이 된 건지 정도는 정치인으로서 좀 책임 있게 그 당시 과정을 좀 복기를 해서 네. 좀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 말고도 지금 다른 게 지금 또 하나 본인 문제가 본인이 네. 돈 받은 부분 의혹이 지금 터져갖고 여기도 그러니까 전직 동작구 의원이에요. 2명이 작년 총선 전에 민주당에 제출한 그 탄원서가 지금 그 언론에 공개가 됐잖아요. 네. 저게 그러니까 2020년 총선 앞두고 구의원 2명한테서 그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네. 이모 씨가 2천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 받았다가 다시 또 몇 달 뒤에 돌려줬다고 해요. 돌려는 줬다고. 그리고 받고선 돌려줬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것도 사실 지금 큰 문제가 지금 됐잖아요. 지금. 저게 돈을 주고 받은 게 맞다면 예. 조금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그렇지. 네. 돌려줬어도 성립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는 동작갑이었 김병기 의원은 동작갑 의원이었고 그렇죠. 옆에 동작 의원이었던 이수진 판사 출신 의원이 전 의원이었잖아요. 어쨌든 동작구 전체 내에서 이제 구의원은 뽑는 거니까 그래서 이수진 의원한테 이제 찾아왔었나 봐요. 그 2명이. 그래서 얘기를 듣고 자기가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해서 이걸 갖다가 당에다가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진술서를 받은 걸. 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안 돼 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게 진술서가 처음에는 이제 이수진 의원 말에 따르면은 처음에 민주당 당대표실에 그 진술서를 보냈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이거 망칩니다. 이럴 때 보니까는 그다음에 이 진술서를 윤리감찰단에서 당에서 보냈고 그다음에 다시 검증위로 보냈는데 하필이면 그때 검증위원장이 김병기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이게 없어진 거 아니냐. 이수진 의원의 주장은 일단 이렇습니다. 아니 저 구조대로 이렇게 이 탄원서 내지는 진술서 처리가 맡겨졌다면 본인과 관련한 일을 본인이 처리하는데 그걸 뭐 김병기 의원이 예,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파헤칠 수는 예. 없는 구조인 것이고 다만 이제 그때 더 크게 보도가 안 됐던 것은 이수진 당시 의원이 공천 탈락을 한 이후에 그야말로 민주당과 지도부를 향해서 난사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 난사하는 과정에 그냥 빈총 한 방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러니까 하도 많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수진 의원 말에 따르면 자기가 저걸 제보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컷오프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선후 관계가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내가 좀 억울하다 뭐 이런 부분으로 그때 2년 전에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말한 게 이제 그건 그거였어요. 본인 주장일 것 같고 예. 누구 주장이 맞는지는 그건 뭐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던 의혹 중에 하나가 그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카드를 그 배우자 이모 씨가 썼다. 그래서 그걸 뭐 증거를 뭐 CCTV를 어떻게 하냐, 뭐 가서 없애달라고 하고 뭐 여러 증거들이 지금 뭐 뉴스타파 통해서도 보도가 됐는데 그걸 우리가 놓고 미루어 짐작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결국 구의원들한테 돈 뭐 상납받은지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저것도 한번 좀 조사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 당선된 구의원의 업무 추진비까지 배우자가 뺏어서 쓸 정도의 그런 위세와 위력을 가지고 공갈을 했다 그러면은 저 구의원들 뭐 당선 당시나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공천 헌금들이나 여러 가지 부정한 돈들이 오고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게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예, 조사나 수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돈을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을 김병기 의원이 직접 받은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예. 부인이 받긴 받았는데 받은 과정이 사실 굉장히 좀 그렇거든. 500만 원 처음에는 500만 원 갖고 오니까 이게 구정 선물로는 많은데 공천 헌금으로 보면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다음에 1,000원, 1,000만 원 좀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들이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못한 거는
털고 넘어가야만이 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네. 다 그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치가 올 수 있고 그런 나라가 올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훈이 또 다른 훈이 왜 이렇게 훈이가 많아? 왜 이렇게 그러고 훈이가 보니까 많아? 연일 훈이가 그냥 훈이들이 언론을 아. 장식하네. 우리 아, 앵커님이 훈이 원조신데. 아, 세훈이 동훈이 후보하기도 바쁜데 지금 해훈이까지 아우. 그 보좌관한테 폭언 이 녹취가 공개가 됐잖아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장철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퇴 촉구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이게 일단 인사청문회 도 남아 있고 근데 저는 그 고성을 지르는 부분에서 진짜 고막이 찢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두 번 소리를 지르면서 뭐 널 죽이고 싶다는 뭐 이런 정말 막말을 넘어서는 정말 폭언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잖아요. 인턴. 그래서 저는 이해운 후보자가 많은 지금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까지 온 것인데 저는 이거 피해자한테 뭐 무릎을 꿇든 눈물로 호소를 하든 어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전 이거 사죄를 피해자가 오케이를 할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냥 뭐 국회 나와가지고 아 뭐 유감이다 뭐 그때 일은 뭐 그랬다면 사과합니다 항상 이런 식이잖아요. 그 정도 해가지고는 저는 국민 눈높이에는 이게 한참 좀 못 미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중도보수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이해운 후보자를 과감하게 지명을 하신 거는 너무 잘한 일이고 지금부터는 또 이해운 후보자가 본인의 살아온 인생으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국민 검증의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가 오케이 할 때까지 이게 사죄가 용인되지 않으면 저는 아마 이 국민적 검증의 기준을 좀 통과하기는 매우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이 더 나올 게 있다라는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지금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일단 중도 확장이 맞아요? 일단 이해훈이? 저는 그게 의문인데 중도 확장 아닌 것 같은데? 극우 확장이 극우까지 끌어온 거예요. 아니 이해운 전 의원이 중도 이미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엄 이후에 그러니까 윤석열 윤어게인 석방 쪽이. 그러니까 일단 중도 확장이 아닌 것 같은데. 본인 생각이 짧았었대잖아 그때는.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이 짧았던 사람이 장관하는 건 괜찮아요? 아니 그래서 저를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뉴스공장에 출연했잖아요. 거기서 대통령도 이게 큰 도전이라고 잘 알고 지명을 했다. 그리고 이해운 본인도 엄청 놀라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했거든요. 강훈식 실장이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진영을 넘어서서 하는 시도에 대해서 큰 공감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나라의 경제가 모든 힘을 모아야 경제를 어떻게 좀 살려볼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진심이 통했다. 네, 우리 진영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사들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지자들의 물론입니다. 볼멘 반응도 분명히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진영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도전적인 과제들을 해야 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우리의 통합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지난번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갖다 다 이제 그 포용해야 된다. 물론 그게 잡탕이 돼버리면 까만색이 돼버리니까 까만색이 되지 않게 잘 이제 여러 가지 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하나로 이해운을 아마 지명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예. 엇박자가 난다는 게 문제 같아요. 정책의 엇박자, 여러 가지 생각의 엇박자. 아니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과 예.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말대로 통합 의지다. 예. 그러면 통합의 대상이 중도를 넘어서 윤 어게인을 외쳤던 사람까지 다 우리의 통합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예, 예. 윤 어게인을 실제로 외쳤으니까 예. 그러면 윤 어게인 외치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이 아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까지 우리가 다 통합하는 거다라는 취지면 뭐 그렇게 결단 내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정부 각 부처에서 하는 헌법 존중 TF는 없애야지. 그렇잖아요. 그건 없애야지.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윤 어게인까지 다 통합한다? 이거는 안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그렇게 되면 자칫 보기에 따라서는
엿장수 마음대로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저는 둘 중에 하나를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지.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이 부분은 설명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한 바로는 헌법 존중 TF에서는 헌법과 관련된 이 파괴 행위에 예. 관여한 사람들을 지금 신속하게 속아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면 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사실 저는 국민의힘을 뭐 그 당에 있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쓰레기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 쓰레기통 안에는 철거로 아예 그냥 폐기해야 될 쓰레기가 있고 예. 그 안에는 다시 씻겨서 쓸 수 있는 재활용품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또 재활용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는 있는 거라서 그냥 갖다 쓰겠다는 뜻은 아니고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원칙과 철학을 견지하는 과정에서 씻혀가지고 깨끗하게 재활용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꽃병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갖다가 그 위치까지는 써보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뭐 국가 원수로서의 그런 정치 복원과 이런 통합의 의지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해운 후보자 원래 안 좋아해요. 보수 안에서는 기회주의고 뭐 별로 이렇게 전문성도 있는지도 전 잘 의문이고 한데 그래도 대통령께서 하신 인사의 방향성과 이 도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고 또 박수치는 중도 보수에 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그것과 이해운 후보자가 과거에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고 자기 그 인턴이나 또 보좌 직원들한테 함부로 한 것들이 전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별개로 국민의 검증대 위해서 이해운 후보자가 치러내야 될 하나의 시험인 것이지 이걸 혼합해가지고 뭐 그 헌법 존중 TF까지 무용하다로 조금 확대시키는 것은 저는 조금 평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용하다는 얘기를 하는 네. 게 아니고 논리의 일관성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논리적. 명확해야 되고 기준은 누구한테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돼야지 이 사람은 예외고 여기는 뭐 하위직이니까 여기는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이건 곤란한 거죠. 그 헌법 TF는 그러니까 저는 신임 조금 변호사가 이해하는 말하는 거랑 방면은 그 좀 다른데. 부분이 다른 네. 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헌법 TF는 지금 조용히 나는 그런 일을 내란에 가담한 적 없어 하고 숨어 지내는 사람들 이 두더지 사람들을 같은 갖다 그러니까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처벌도 해야겠지. 죄가 중하면은 그에 대해 합당한 책임은 물어야겠죠. 근데 지금 숨어서 나 그런 거 한 적 없었어 이렇게 숨어 지내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공무원들 중에서 이 사람들을 갖다 지금 찾아내자는 게 헌법 TF고 이해우는 거기하고는 조금 그건 수사의 여기는- 영역인 것이죠. 그건 수사의 영역이 돼야 되는 것이고. 수사까지 하지는 말자. 근데 인사 이거죠. 조치나 징계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게 그럼 행정부의 정말 권한이니까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아니 그러면 네. 거기서 징계를 추진하자. 그러면 징계 사유로 징계 사유가 있어야 징계가 될 거 아니에요? 징계 사유로 나오는 사유 중에 여기보다 중요한 게 있으면 오케이. 근데 징계 사유가 여기가 더 중요한데 여기는 장관할 수 있고 여기는 징계 받아야 되고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건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고위직이니까 생각이 있을 수 그렇게 있으니까. 보실 수 있는데 그건 뭐 근데 저는 어쨌든 이런 시도 자체는 전 대통령께서 그래도 많은 고민 이게 뭐 즉흥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전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이해운 후보자 개인의 문제는 또 이건 별개로 저는 보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윤어게인 외친 거하고 지금 이제 그 이 갑질, 야 죽여볼 뭐 죽을래. 이런 거니까 인성의 문제로 이제 되는 거니까 요 부분하고 좀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앞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 김 의원님은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씻어서 쓸 수 없다라는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단의 문제긴 그리고 해요. 정치적인 문제죠. 근데 정무적 윤 판단이죠. 어게인까지 통합하기로 한 거라면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그건 결단의 문제라고 보는데 윤 어게인 중에 얘는 되는데 나머지는 안 돼. 이거는 곤란하지. 기준은 똑같아야지. 그 부분 또 이제 그만하시지 뭐 더 할 거 많은데. 아니 근데 이 인성 문제는 전 쉽게 돌파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요거 오케이 좀, 할 때까지는 사죄를 당연히 하셔야 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나도 요게 조금 걸리더라고. 소리를 너무 지르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해운 후보의 사수 있었잖아요. KDI 예, 사수. 유승민. 예. 이분도 또 나서셨어 보니까 그 대선 전부터 이 대통령 대선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혹시 우리가 정권 잡으면 총리직 좀 맡아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뭐 의원이 그런 얘기를 아니 근데 전했었대. 그게 안 맞아요. 그래 안 맞아? 왜냐하면 후보 시절이 아니야.
국무총리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제안받았다는 건 작년 2월. 2025년 2월이에요. 2월은 탄핵 전이에요. 그렇죠. 네.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 후보도 아니었어요. 후보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4월에 탄핵됐으니까. 4월 4일 날 탄핵이 돼서 대선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후보가 된 거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까칠하시네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럼 사실관계를 그때 막 탄핵- 틀어갖고 막 섞으면 안 된다 이거지. 내가 그건 미안하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지. 현미경으로 오늘 검증을 하고 현미경. 아, 맞는 말씀이에요, 대표. 뭔가 좀 감정이 좀 섞이셨어 보니까. 어쨌든 2월에 어쨌든 간에 탄핵될 거라는 그 예상을 좀 했었고 그러니까 그때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 이걸 왜 유승민 전 의원은 이걸 지금 이제 와서 왜 떠벌리고 다니냐. 오늘 그래서 김병주 의원도 이게 뭘 연락 무시한 게 무슨 훈장이냐고 이걸 찌질하고 뭐라고 해서 졸렬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걸 지금 왜 말하고 다니는 근데 거예요? 이게 이제 유승민 의원은 지금 이해운 발 유탄을 맞은 2명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고 훈이 거기는 지금 이제 돌로 쳐 죽이려는 순간이니까 네. 이해운 후보자의 그 배신자론이 한동훈 징계로 지금 불똥이 튄 거고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해운 후보자와 같이 정치를 오래 했고 사실 네. 바른정당의 대표까지 이해운 후보자가 지냈었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가 이제 그 네. 이후로는 이제 연락을 안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당성 얘기하고 인증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 당성 있어라는 걸 지금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민주당과의 어떤 교류 1%의 가능성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 강직한 사람이야라는 거를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총리설까지도 흘리는 거예요. 자가발전식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인사권도 없을 시절에 뭐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얘기한 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다 이제 후보 시절이죠. 그때는 문자까지 했는데 본인이 아예 답을 안 해버렸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김민석 당시 본부장의 전화도 안 받았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정치인들 사이에 약간 예의의 문제이기도 해요. 아무리 반대자라고 하더라도 서로 연락 자체를 안 받고 어떤 제의를 그냥 이건 총리 제의로 나는 생각하는데 약간 이거는 김칫국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전화 자체도 안 받았다라는 거를 자랑하면서 오히려 국민들 앞에 저는 총리 제안서를 흘리는 거는 저는 매우 좀 경솔했던 판단 아니냐. 물론 지금 당내에서의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 당성 차원에서는 저 얘기를 필요성 때문에 하신 것 같기는 한데 당성 차원에서는 장동혁한테 잘 보이려고 했다. 아니 저는 당원들에게는 왜냐하면 지금 이해운발 유탄이 유승민 대표에게는 그 배신자론이들이 있어왔잖아요. 물론 네. 잘못된 논리긴 합니다만은 당 안에서는 배신자 1, 배신자 2가 지금 한동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유탄을 염려한 나머지 저는 저 불필요한 이야기를 방송 나와서 했다. 전 그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거는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볼 때는. 지금 당내 그러면 상황이. 그럼 지금 뭔가 내년 올해 지방선거에서 뭔가 지금 뭐 경기도지사 뭐 여론조사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아니 근데 출마는 안 하신다고는 본인은 안 한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하더라고요. 정치인들 아니, 안 근데 한다는 건 나 그렇죠. 하나도 안 믿어. 네. 아니 근데 유승민 의원님 말씀을 믿어도 어. 되는 게 지금까지 출마를 너무 안 해오셨어요. 계속 계속 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나가신다고 하면은 안 나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예. 국민의힘은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가 아예 없어요. 예. 아예 없어요. 유승민 전 대표까지 출마 안 하면 후보를 낼 수가 없어요 지금. 김문수. 김은혜, 원유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 미안. 아니 후보가 있어요 없진 않아요. 누가 있어? 아니 원유철 뭐 김은혜 몇 명 이름 나오고 있어요 아니, 지금. 김인혜 의원은 몇 명. 제가 보기에 절대 출마 안 해요. 왜냐하면 배지만 떨어진다고 그렇지. 생각할 그쵸.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원외 인사 당연히 아니면 그렇지. 이번에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현역 의원 중에는 안 나올 것이고 원외 인사 중에 그래도 해볼 만하다 내지는 뭐랄까 그 후보 자체로 너무 힘 빠지지 않으려면 없어.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이 본인도 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근데 상황- 겉으로 말로는 지금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죠. 하지만 뭐 그건 하기 나름이겠죠.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극진히 모시는 추대 형태를 만들어 주거나 네. 뭐 당내에서 그런 여론이 형성돼서 하면 정치인이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입버릇처럼 국민이 부르면 부르면. 아니면 당원이 부르면 당이 바란다면 네. 뭐 출마할 수 있겠죠. 유승민 의원 그 CBS 인터뷰에서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지금 국민의힘 당의 모습으로는 이거 해보나 마나다.
대구 경북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흔들릴 거다. 그렇게 보세요? 뭐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수도권은 뭐 거의 전멸 상태이고 이게 뭐 장동혁 체제하에서 더 나아질 기미는 없기 때문에 전 유승민 의원이 저 판단을 좀 올바르게 하고 있고 근데 모르겠어요. 전 장동혁 대표가 뭐 꽃가마를 태워줄지도 상당히 좀 의문이고 가능성이 유승민 있나? 의원도 그렇게 뭐 본인을 희생해서까지 뭘 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 그냥 이렇게 잠잠하게 그냥 또 지나갈 걸로 전 예상을 좀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야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점 내지 특히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비관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게 저 얘기대로 TK를 제외한 뭐 PK에서도 흔들리고 다른 지역에서 참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결과인데 저는 선거는 항상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2021년 그때 6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겼는데 그때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제 기억은 서울 시내 25개 구뿐만 아니라 전 동에서 이겼어요. 거의. 동별로 따져도 다 이겼어. 근데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 그 선거 한 3주인가 4주 전에 터진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었어요. 예. 그거로 선거가 그냥 끝나버려. 완전히 일방적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5개월 남은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예. 지금 강선우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의 이런 악재가 생길 거라고 터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어요. 이게 근데 만약에 지방선거 직전에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런 또 변수가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물론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 거고 최대한 잘 나갈 때 격차를 왜 한때 삼성전자가 주장했던 거 있잖아요. 초격차. 초격차. 따라올 생각을 포기할 정도로 완전히 벌려놔야 된다. 물론 뭐 삼성전자는 말은 그렇게 하고 따라 잡혔습니다만 SK에.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좀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삼성전자 얘기했는데 그 얘기도 좀 다음 주제는 그거 좀 해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자연스러운 되나? 오늘 맘에 왜 결이 맞다가 안 맞다가 좀 왔다 갔다 하네 오늘. 새해에는 호흡이 잘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안 맞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갖고 약간 좀 저도 좀 준비를 하면서 자 다음 주제 이겁니다. 자, 이 대통령이 신년사로 5가지 대전환을 말했어요. 지금 그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주도 성장, 뭐 이렇게 지금 대기업 중심에서 모두의 성장, 다 골고루 다 좀 그 과실을 좀 나눠 갖자. 뭐 5가지 했거든요. 저 중에서 하여튼 1번이 지금 저는 가장 와닿아요. 그리고 1번이 정말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매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 들어요. 일단 왜냐면은 당장 저게 지금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 용인 반도체 공장 이 얘기가 지금 당장 나오거든요. 네. 그 대통령이 어제 그 지방주도 성장 첫 번째 아까 말한 거 그걸 하면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는데 그거 먼저 들어보고 좀 얘기를 이어가시죠.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 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 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 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입니다. 지금 저기서 그 남부의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네. 이게 지금 거기서 반도체 벨트라고 하면 거대한 반도체 산업 단지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네. 여기가 지금 계속 여기 여건이 안 된다. 전기하고 물을 여기 공급할 수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여기다 계속 이걸 추진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아직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거기라고 콕 찍지는 않았어요, 물론. 아니 근데 남부는 남부죠.
경기 남부지. 아니, 경기 남부 맞아요. 아니야. 그 얘기는 아니지. 그 대통령이 그런 농담을 지금 신년사 하는데 그런 농담 했겠나. 그거는 이제 분명히 저 남부라는 건 호남이나 정남을 말하는 거, 영남을 말하는 건데 지금 왜냐하면 김성환 기후환경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이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거기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그 계획돼 있는데 물론 SK 하이닉스는 이미 상당 부분 좀 진척이 됐어요. 일기 벌써 공장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많이는 아니고. 많이 그러니까 올라가고 어쨌든 있어요. SK는 옮기기는 힘들어 내가 봐도. 네. SK는 이미 팹 4개를 갖다 거기다 짓기로 했고 2019년부터 이게 결정이 된 거니까 원래 구미로 하려고 했다가 수도권 그 공장 총량제를 풀어버리면서 그럼요. 여기로 와버 네. 처음부터 구미로 갔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어쨌든 그 부분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SK는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은 지금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지금 땅 그 보상을 얼마나 할 거냐 이 지금 절차 단계에 밟고 있는 거라서 옮기려면 옮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용인이지만 두 군데죠.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SK 하이닉스 공장이 지금 토목공사 거의 끝내놓고 지금 팹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곳은 용인 처인구 원산면 쪽이고 그 조감도 한번 좀 네, 보여주세요. 원산면 쪽에 126만 네. 평 정도 지금 조감도고 지금 팹 4개 중에서 지금 1개를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한 개- 거기는 다 지금 뭐 터파기 공사는 다 해놓고. 예, 토목공사는 네. 거의 막바지예요. 예. 이제 그러니까 저기를 옮기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SK는. 삼성전자 반도체가 들어설 곳은 같은 용인시 처인구입니다만 남사와 이동 그렇지. 쪽에 이제 예. 그건 더 넓어요. 그건 한 320만 평쯤 되고 왜냐면 거기는 4개가 아니고 6개가 들어서 6개죠. 그러거든요. 그리고 원산면 쪽은 126만 평 예. 규모인데 김성환 장관의 저 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지금 공장은 옮길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건 좀 제가 봐도 쉽지 네. 않아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예정 부지인 곳은 예. 지금 보상가 예정이 이미 나갔어요. 어느 정도 보상가가 나올 거라고 각 지주들에게 네. 통보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걸 얼마로 더 할 거냐 보상을 협상 단계죠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 그렇죠. 이 정도 그렇지, 보상이 보상이 될수 나간다고 있다. 예정가가 나간 예. 것이고 이제 지작물 조사라고 하는데 이게 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뭐 집도 있고 그렇지. 농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작물에 대해서 지작물 보상을 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단계인 그러니까 아직 것이에요. 시작은 안 지금. 됐어요. 예. 예. 이제 그런 단계인데 일단 옮기기가 거의 불가능한 게 그게 왜 구미 얘기를 했다가 용인으로 옮겨졌겠어요. 인력 문제. 인력 문제죠. 사람을 그러니까 그 구할 얘기를 많이 수가 합니다. 어려요. 예. 그래서 이게 R&D인 경우에 그러니까 예. 연구 기관인 경우에 원래 남방 한계선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판교까지였어요. 예. 판교까지가 남방 한계선이다.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박사급 연구 인력을 구할 수 없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R&D 센터는 거의 판교가 마지노선이었는데 요게 몇 년 지나니까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그래서 수원 그 광교 신도시 영통구까지는 지금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단계인데 반도체 지금 경기도 이천에 SK 하이닉스 공장이 있잖아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거기도 공장 크죠. 예.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대부분의 많은 직원들이 높은 비율로 서울에서 통근합니다. 이천에 있지만 이천에 사는 직원들은 극히 일부예요. 예. 그래서 용인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나마 여기가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서 예.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라남도나 어디 더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통근은 불가능한 것인데 그러면 내려와서 살면 되지 않냐?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안 않은 된다 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저는 지방 주도 성장 옳은 방향이죠. 근데 반도체 공장을 하삼도로 이전해서 지방 주도 성장을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업체는 때려 죽여도 수도권에는 만들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노크를 수도권 어디다 만들어?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업종별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업종, 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석유화학 업체를 수도권으로 갖고 올라올 수는 없어요. 그럼 뭐 업체도 원하지 않고 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잘할 수 있는 업종을 특화를 하든지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해야지. 요새 반도체 업황 좋아졌다고 반도체를 저 하삼도로 옮길 생각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불가능해요, 그건. 인력은 그럼 좋은 인력은 그럼 용인에 많이 갈 수 있는데 전기는 어디서 끌어와요? 전기는 사실은 변전소하고 송전 시설을 설치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그 그 민주당 의원들도 용인시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하는 게 이제 전기 해결할 수 있다. 그게 하남시에 지금 동서울 발전 그 변전소라고 거기 지금 예정하고 있는 데 있어요. 그 2017년도에 이게 한전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도 이제 여기가 안 되는 거야. 네. 왜냐 거기 50만 볼트짜리 그 고압 송전로를 갖다가 변전소를 만든다니까 거기 지역에서 그걸 허가를 하겠느냐. 근데 사실 그게 허가 된다 하더라도 그 허가가 되면 그럼 전용 문제 다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알기로는 택도 없어요, 그거. 지금 그 하이닉스 공장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인 LNG 발전소 계획이 있어요. 그 가까운 곳에 LNG 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송전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 저 밑에서 전기를 끌어올려 올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전기 때문에 그러면 뭐 태양광 발전이 잘 되는 곳으로 반도체 공장을 옮기자 이거는 주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전기 끌어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래서 저거를 갖다 제가 한번 쭉 봤어요. 그러니까 하남 발전소가 도대체 뭐냐. 저기 저 경상북도 끝에 울진 원전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끌어오자 전기를 하는데 그게 원래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이 변전소가 생긴 게 계획이 생긴 게 아니고 잠실이나 송파나 그리고 동서울 쪽에 구미 이쪽에 전기가 모자라니 울진 원전에서 좀 전기를 끌어오자. 그런데 약한 전기로 하면 중간에 다 없어지니까 50만 볼트로 고압으로 쏘자. 그래서 여기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자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SK가 우리 전기 많이 필요해 여기 하니까는 그래 그러면은 또 삼성도 여기다 지을래 하니까는 그럼 여기를 감당이 안 돼요. 원래는 송파 잠실 여기만 쓰려고 했는데 그럼 원전뿐만이 아니고 강원도에 지금 거의 개점 휴업 상태인 석탄 발전소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거 다시 다 돌리자 그러면은 다시 다 돌리면은 하남 그 동서울 변전소까지 4.5기가와트 정도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2기가와트 정도는 잠실이나 원래 계획대로 동서울 쪽에 전기를 공급하고 나머지 2.5기가와트 정도를 그럼 반도체 클러스터에 보내자라는 거거든요. 2.5기가와트. 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SK와 삼성이 다 들어가면은 필요한 전기가 15기가와트거든요. 원전 한 15기 정도가 그렇죠. 필요해.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전 15기 정도를 그렇지. 더 지어야 원래 LNG 해결될 수 발전소 있는 3기를 그래서 SK는 짓겠다고 했어. 네. 그러면 SK 하나 정도는 겨우 팹 그것도 모자라요 사실은.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아. 네. 삼성 그럼 무슨 적이에요. LNG 발전소 그러면 거기다 한 10개 줘요 그러면은. 원전을 하나 줘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남에 있는 태양광 발전 재생에너지 다 끌어와요. 하는 걸 끌어온다. 육상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육상으로는 도저히 이거 정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해상 해상으로 다 끌어오자는 얘기 나오거든요. 네. 예상만 지금 그게 건설비가 100조인데 실제 보면 200조 더 들어갑니다. 그 돈을 해서 그야말로 그걸 갖다가 호남으로 가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100조 200조를 갖다 쏟아 붓는 게 낫겠느냐. 근데 저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헌법에도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 조항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120조 이하에 우리가 잘 안 찾아봐서 그렇지 우리 헌법 정신은 뭐 이걸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토의 그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계획과 통제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는 늘 수도권 밀집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전 이번에 저 지방주도 성장 들으면서 정말 대통령에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이 저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공멸 상태에서 지금 이 용인 반도체
반도체 공장 문제가 지금 튀어나온 건데 대통령께서 수도권은 경제 그리고 이제 중부권은 행정 그리고 이제 뭐 남부 쪽은 해양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저는 여기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헌재나 뭐 대법원도 저는 뭐 충북으로 옮겨서 사법수도 좀 만들고 예를 들면 예, 세종도 이제 다 옮겨버려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시키자라고 주장을 했던 입장에서는 너무 반갑죠. 그리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뭐 동물들만 다니는 길을 만드니까 대통령께서 그러셨어요. 아이고 동물들이 그거 말을 알아듣냐? 사람이 피해서 가는 게 훨씬 맞지. 동물한테 그 생태계를 만드니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의원님 말씀대로 인력 문제를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뭐 용인밖에는 지금 뭐 해답지가 없겠지만은 저는 반대로 뭐 건설 비용도 그렇지만은 지방 균형 발전이나 이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저는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력이 안 온다. 그럼 결국에는 돈 문제 아닙니까? 인력들이 안 오는 게 그 지역의 인프라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서 살면서 불편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건데 저는 그때 김천에서 혁신도시 할 때 정착 지원금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더 혁신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쓴다면은 굳이 용인에 해가지고 그 전합선 다 깔아가지고 전기를 끌어오는 불가능에 우리가 도전할 것이 아니라 그 오히려 돈을 거기다 쓰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거기다가 써서 인력들이 내려갈 수 있는 쪽으로 저는 지원을 하는 쪽으로 쓴다면은 훨씬 더 이 문제가 저는 해결이 더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전 문제 있어서는. 반도체 공장 저게 뭐 100만 평짜리든 300만 평짜리든 하나 만드는데 후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년 걸려. 저게 부지 확보에만 몇 년씩 걸려요. 적어도 부지 확보에만 몇 년씩 걸리는데 자 지금 기껏 계획 다 세워서 뭐 원산면은 이미 착공해서 건물이 반도체 공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남사 이동 쪽은 지금 부지 보상 작업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인데 이거를 아니라니까. 그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상을 하기 위한 그래요. 예. 작업이 예. 시작된 거죠. 예. 보상을 진행하기 예. 위한 협상을 한다 이거죠. 예. 이거를 지금 무효화하고 저 어디로 옮겨간다 아.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잖아요. 부지 물색부터 시작해갖고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는 것인데 자 반도체라는 것도 우리가 요새 잘 나가지 1년 전만 해도 반도체 저거 망하는 거 아니야 예. 라는 소리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적자 지금 났었지, 적자 내고 예. 파운드리는 거의 망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걸 몇 년을 여기서 더 시간을 소비해 버리면 나머지는 손가락 빨고 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창신 메모리 안 그래도 지금 돈을 쏟아붓고 지금 쫓아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 지방 이전 준비하느냐고 여기서 몇 년이 더 늦어지면 가만히 있냐고 딴 데는. 아니 그러니까 용인에 세우자 이거야. 세우면은 돌리려면 뭐로 돌리는 아니, 그러니까 거지. 돌리는 일단 방법이 없는데. 송전 시설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전력 발전소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 하다못해 그때쯤이면 적어도 원삼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삼성 반도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착공 예정이 2030년, 31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SK가 2027년 이제 완공. 거기는 예정이니까. 생산을 하겠다는 것이고 네. 반도체 첫 생산을 내년 봄부터 하겠다는 것이고 삼성 반도체 예정 부지는 착공이 2030년 정도인데 그 정도면 앞으로 이제 4년 이상 남은 거잖아요. 정말로 SMR이 상용화 실시가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SMR이라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한 가닥 희망을 갖고서 거기다 만들어 놓고 도박적이지. 나중에 안 되면 안 됐을 어떻게 때를 하라고. 다 생각하는 지어놓고 전기가 없어서 못 돌리면 그 낭패를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인력 문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1대1 비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해수 부산으로 내려갈 때 광고에서 그 얘기 다 많았었잖아요. 해수 저거 문 닫는다. 안 된다. 사람들 다 나올 거다 저거. 누가 부산으로 내려가겠느냐. 그래요? 아니, 그때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랬었어. 걱정을 많이 했었죠. 지금은 어떠냐 이거죠. 전입이 더 나가는 늘죠. 누가 나가 다 전입이 더 많죠. 거기다 들어간다고 지금 하는. 다 그만둘 거라고 예상한 게 잘못된 아니, 거 그러니까 같은데 그런 식이라면 그랬다니까. 세종으로 이전할 때 공무원들이 많이 그만뒀어요? 그런 건 못 봤는데 나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반대 논리 중에 하나의 반대 논거가 논리가 있었는데 얼마나 그건 말이 안 근데 저는 그래요. 아니 뭐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는 어쨌든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발전의 단계를 놓고 봤을 때는 뭐 SMR 용인에 지을 수 있고 그게 전기가 생산이 된다는 게 확실해도 그게 사실 어려운데 지금은 그때 가서 하면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관련 주체들이 조금 더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결정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 있고 저는 여기서 자꾸 반도체 벨트를 남부로 이전하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아니 근데 아까 저는 의원님 생각해요. 말씀에서는 인력이 그거는- 문제가 가장 컸었잖아요. 인력 문제인데 인력 문제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유인을 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끌어오기 쉬운 쪽으로 공장이 내려가는 것이 낫고 인력 아니,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지방 주도 안정적이지 않나. 성장을 꾀하려면 정말 지방에서 잘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 조선 석유화학이 됐던 아니면 AI 같은 거는 반도체 데이터 센터를 뭐 지방에 확보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데이터 새로운 센터 지금도 업종이나 뭐를 육성해서 여기를 발전시킨다는 건 얼마든지 찬성하고 옳은 방향인데 요새 반도체 좀 잘 나가니까 수도권에 생길 반도체를 뜯어다가 지방으로 옮기자? 아니 이건 잘못된 거지 방향 자체가. 아니, 이제 그러니까 전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게 사실 안 되니까 안 돼서 그런 지금 거죠. 아까 SMR 그 원자력 발전소도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그때 되면 된다 좋죠. 하더라도 네. 지금 변전소 자체도 용인에 못 주고 하남에 조금 더 덜 아파트 적게 있는 하남에 짓겠다고 하는 건데 거기서도 지금 반대가 이 쉽지 난리인데 않아요. 쉽지 않아요. 원자력 발전소를 아무리 SMR이라고 하더라도 용인에 갖다 짓겠다고 하면은 다 반대하겠죠. 그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그거는 SMR까지도 주민 반대로 못 한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의 전력난을 해결 못 한다고 그러니까. 결론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표현에 4차 산업혁명 뭐 말로는 다들 떠드는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뭡니까? 거의 모든 에너지 원을 다 전기로 그럼, 해결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전기반은 호남으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남에 근데 전기라는 게 지금 태양광 발전 태양광하고 풍력. 풍력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생산이 될 땐 너무 많이 돼서 문제인 것이고 안 될 때는 다 안 돼서 문제인 기저전력은 건데. 당연히 원전이지 그 옆에 있는.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원전으로 모자라니까 지금 이걸 하는 거지. 원전을 안 지으면서 어떻게 전력 문제 해결이 돼요? 아니 있는 원전 그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쓰면 기저전압 전력은 그거로 쓰고 그것만으로 모자라니. 보완하자는.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지금 들어오니 이거를 갖다가 이건 물론 가능성이 있지. 상시적인 전원은 원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로만 다 쓰자는 게 아니지. 지금 미국이 최소 대형 원전 300기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있는 거 쓰자. 아니 저는 사실 그 문제도 원전도 더저뭐 원전 안 짓고는 해결이 안 돼요. 전력난 어떻게 해결할 그럼 이거 건데. 오늘 밤 동틀 전력은 때까지 가야 또- 돼. 근데 중요한 문제니까 사실은. 네. 예. 아유, 오늘 원래 윤석열 그 사우나방 사진 좀 보려고 했더니만 그거는 잠깐만이라도 볼까 우리? 네, 잠깐만 잠깐 저 침대. 아유 뭐 사우나랑 아이고. 저걸 다 그 호텔 만들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저기다 스테이지네요. 로얄 스위트룸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요거는 그 뒤에 이제 이재석 경공특보에서 많이 보여줄 테니까 그때 좀 보시고 오늘 저게 뭐 그 탕인가 보네요, 그죠? 사우나. 사우나탕. 예. 사우나 바로 옆에 그 침대 그 더블도 아니고 트리플 침대 같은데 보니까 엄청 크던데 예. 침대가. 그러니까 가로 세로 길이가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예. 하여튼 저런 게 있었답니다. 저렇게 아방궁에서 했었으니 지금 그 조그만 그 독방에서 얼마나 아유 꼬셔라. 지금 거의 그 저 침대만한 방에서 그렇지. 사우나도 못 하고 술도 못 먹고 지금. 자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